아들의 비밀 노트. 뉴욕을 울리다. 올해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됩니다. 데이빗은 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고 조용히 기도했죠.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 도와주실 거지요? 잘 있니, 데이빗? 엄마는 아직도 내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아. 그날따라 괜히 아들 방에 들어가 보고 싶더군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햄릿 원서는 아직도 형광펜 자국이 선명했고 서랍 안에는 마지막까지 쓰다 만 공책이 몇 권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펼쳤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표지는 영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익숙한 듯 낯선 언어들이 가득했거든요. 괜찮아.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옆엔 작고 또박또박한 영어 해석과 상황별 사용법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말투라는 메모까지 남겨 있었습니다. 한국어.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미국에 정착한 한국계 가정이지만 데이빗은 어릴 적부터 영어로만 자라왔고 한글을 따로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진심을 전하는 말이야.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들이 이 말을 왜 썼는지, 어디서 이 언어들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 혹시 학교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다녔던 브루클린의 엘름하이츠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 교직 인생 대부분을 이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보냈기에 그 특유의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았죠. 교장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데이빗 박이 이 학교에 다녔어요. 혹시 생전에 아이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데이빗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특히 요즘 애들이 잘 안 하는 말들을 자주 했죠. 괜찮아 같은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찌릿하고 멈췄습니다. 그 단어는 분명히 아들의 노트에 있었던,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한번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을 따라가며 그 아이가 남긴 언어와 마음을 추적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데이빗이 다녔던 11학년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문득 그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교무실에서 수업을 맡았던 영어 교사 루카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이요? 네, 기억합니다. 늘 뒷줄 오른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딱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그 애 주변에 자꾸 모였어요. 루카스 선생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작년 가을이었죠. 교실에서 마커스라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며칠 동안 말도 없이 앉아 있었죠. 그때 데이빗이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근데 그 말이 한국어였어요. 제가 고개를 들자 선생님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 종종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곤 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단어들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 반응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이 혼자서 한국어를 익히고 그 언어로 친구들을 위로했다니. 정작 저는 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선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데이빗의 친구 몇 명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제이든이 제 전화를 받고 조심스럽게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만난 제이든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 이모님, 저 아직도 데이빗을 못 잊어요. 걔는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던 애였어요. 그리고 제이든은 조심스레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데이빗이 저한테 선물로 줬던 거예요. 기분이 울적할 땐 이거 보면서 연습해봐라면서요. 그 노트엔 한글 기초라고 쓰여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괜찮아.
라는 말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포옹이야. 그 순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어를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어로 말하면 기분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 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다는 한국어였을까?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BTS를 좋아하긴 했지만 데이빗은 그보다 더 깊은 뭔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이 언어는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따뜻함을 우리 반에도 퍼뜨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지듯 울컥했습니다. 아들 데이빗, 그 아이는 혼자서 외롭고 무심했던 교실의 따뜻한 언어 하나로 작은 불빛을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빛을 지금이라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아이가 시작한 길을 따라가 보는 것 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데이빗의 옛 반을 조용히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석 한편에 앉아 수업을 바라보며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했죠.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칠판에 수학 공식이 적히고 교사가 문제를 풀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각자 노트북을 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시카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어요. 한 남학생이 소리쳤고 옆자리의 친구가 재빨리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렷하고도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 영어로는 It's okay라 말할 수 있었을 상황이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한국어로 말한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을 들은 제시카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교실 안 어딘가에 데이빗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점심시간이 되어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학생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 있었고 서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헐, 이 장면 완전 눈물 나. 그 말투, 억양,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무리에서는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맛있어요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 단순히 유행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놀이처럼 몸에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무리에서 평소에 조용하다고 알려진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제이든이 말했던 데이빗의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설명 끝마다 알았죠? 화이팅! 그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작은 문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이 나간 빈 교실에서 데이빗이 앉았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보니 책상 아래 조그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내가 빛나길. 아무도 모르게 적어놓은 문장이었죠. 정말 데이빗의 손글씨일까요? 그가 남긴 작은 메시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실수했을 때 혹은 용기를 내어 사과할 때 사용. 고마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진심으로 느꼈을 때. 화이팅 힘든 친구에게 건네는 짧은 응원. 페이지마다 적혀있는 작은 해석과 문장들. 그건 단순한 단어장이 아니라 아들이 쓴 마음의 사전이었습니다. 전 교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에게 문법과 구문을 가르쳤고 정답을 빨리 찾는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정답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치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남긴 언어, 그 언어를 받아들인 아이들. 지금 이 학교의 복도와 교실은 조용하지만 분명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불씨를 다시 꺼뜨리게 두면 안 되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요. 데이빗이 남긴 이 언어, 아이들이 받아들인 따뜻한 말들을 이제는 정식 수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죠. 혹시 우리 학교의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단,
몇 명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선생님,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곧 반발이 클 거라는 뜻이었죠. 그 예상은 며칠 뒤 교무회의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한국어라뇨? 중국계 부교장 리 선생님은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소수 언어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14억 인구의 중국어도 외면받는 시대에 회의실은 싸늘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유행 따라가다 금방 식는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 아이들이 틱톡 댄스에 빠져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한국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말들이 단순한 유행에 불과했던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 한 여학생이 저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국어 수업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저희,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을 배우면 친구랑 더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괜찮아 하나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입니다. 부디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교과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자원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시다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단지 제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 학교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남겨진 어미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 수업 공지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듯 호기심 어린 시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청했던 학생들 몇몇이 조용히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 학생이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말하더군요. 선생님, 죄송해요. 전 못 가게 됐어요. 엄마가 한국어는 대학 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그 말이 그렇게 서글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며칠 사이 줄줄이 비슷한 이유로 빠져나간 아이들은 6명. 그중엔 제이든도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아이조차도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넘지 못했어요. 이모님, 죄송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런 건 취미로만 하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SAT 준비하라고. 제이든의 눈동자는 끝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이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데이빗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닿은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내가 없는 날에도 누군가는 이 말들을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에게 아들이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정수가, 흔들리지 마. 누군가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니 복도 끝자락에서 뜻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용히 있던 에밀리가 2명의 친구에게 종이를 펼쳐 보이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그건 한글 자음 모음표였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얘들아, 이건 기억이야. 기억, 기억할 때 기. 그리고 이건 미음, 미안할 때 쓰는 미.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친구들이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미음, 고마워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걸요.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몇 명은 떠났지만 남은 아이들 속에는 분명 데이빗의 말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이 말의 온기를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한국어 수업 첫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면 어쩌나, 아이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죠. 하지만 교탁 앞에 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책상마다 한 명씩 무려 20명의 아이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에밀리도 있었고 방과 후 수업 신청서를 몰래 제출했던 조셉, 심지어 몇 달 전 교무실에서 저를 비웃던 학생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교실 여기저기서 조심스럽게 대답이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첫 수업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감정을 전하는 말. 여러분, 영어로는 임사리, 생크 유, 이츠 오케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그 상황마다 표현을 다르게 쓴다는 걸 아세요? 칠판에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진심으로 사과할 때. 죄송해요, 마이너스 더 정중하게 사과할 때. 괜찮아요, 마이너스 상대를 위로할 때.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같은 뜻인데 왜 다르게 써요? 좋은 질문이야.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 순간의 기분, 얼마나 진심인지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마치 같은 선물이라도 포장지를 다르게 싸는 것처럼. 한 남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그럼 진짜 복잡하네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더 세심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한 가지 말만 있지만 한국어로는 그 순간에 딱 맞는 표현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날 수업 끝 무렵 조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데이빗이 했던 말들이 그래서 그렇게 특별했구나. 그 말에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수업이 왜 시작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지.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은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딱 맞는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웠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에밀리가 혼자 남아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데이빗한테 마지막으로 못한 말이 있어요. 뭔데?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걔가 제게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잃어버린 목소리를, 하지 못했던 말들을 되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고마워, 데이빗아. 내가 남긴 말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학교 곳곳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죠.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수학시험 어땠어? 별로. 망친 것 같아.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그 괜찮아라는 말. 영어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친구의 표정도 어딘가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이 말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한 여학생이 떨어뜨린 트레이를 주우며 누군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었거든요. 어디서 배웠어? 친구가 물었죠.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따뜻한 느낌이야.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어는 이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수업이나 교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영어 담당 루카스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도 감정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해요. 임살이라고 할 때도 언제 디플리 사리를 써야 하는지, 익스큐스 미와 어떻게 다른지 묻더라고요. 정말요? 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같은 의미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영어 실력도 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란 무엇인가,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제이든이 저를 찾아온 거죠. 이모님, 저도 다시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그런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제이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도 더 잘하게 됐다고. 그리고 친구들과 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안 믿으셨는데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허락해 주셨어요. 영어 성적이 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데이빗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아, 내가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이제는 선생님도 너에게서 배우고 있단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괜찮아, 고마워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제게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제시도 김계 속편집 8장. 학부모 회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지. 한국어 수업이 2달째 접어들 무렵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부모 회의였죠.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숙 선생님, 몇몇 학부모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정식으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교무회의에서의 차가운 반응들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학부모들까지. 과연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회의 당일 학교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앞줄에는 제이든의 아버지, 에밀리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린 분들도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숙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트를 발견했던 순간 아들이 친구들을 위로했던 방식,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더 깊은 소통을 배우고 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들은 영어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나요? 굳이 한국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에밀리의 어머니, 캐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에밀리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그런 시간에 차라리 수학이나 더 하라고 했죠. 그런데 캐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에밀리가 제게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영어로 It's okay라고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진심 어린.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캐롤 여사는 목소리에 떨림을 담아 말을 이었어요. 그 이후로 에밀리는 집에서도 더 다정해졌어요. 동생한테도 저한테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언어 학습의 효과일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조셉의 아버지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셉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영어 장문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풍부해졌고 문장도 더 섬세해졌습니다. 이어서 제이든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작년에 친구를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의구심 어린 표정이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수업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대학 입시에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성적이나 스펙 이전에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결국엔 어떤 분야에서든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예상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몇 분은 자신의 아이도 수업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내가 남긴 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이제 선생님도 확신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걸. 학부모 회의 이후 한국어 수업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업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기존 20명에서 35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교실이었습니다. 작은 방과 후 교실로는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상의 끝에 결국 강당을 빌려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첫 강당 수업날, 저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강당 가득 메운 5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며 일제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방과 후 수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I understand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어에는 더 섬세한 표현들이 있어요. 칠판에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상대의 말을 이해했을 때. 이해해요. 마이너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공감해요. 마이너스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 어떤 말을 써야 해요?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상황극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어. 마이너스 내 말을 들었다는 뜻. 이해해 마이너스 내가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안다는 뜻. 공감해 마이너스 나도 똑같이 어려웠다는 뜻.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어요. 수업 중간 갑자기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소피아였죠.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옆자리의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소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이들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친구들이 무서웠는데 오늘 마이클이 해준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 영어로 It's okay라고 하면 그냥 됐다, 신경 쓰지 마라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요는 내 마음 알겠어. 혼자가 아니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어휘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읽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빗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데이빗아,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50명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아니,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정말로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시도 김계속 편집 10장. 뉴스가 된 작은 기적.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혹시 엘름하이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윤정숙 선생님이신가요? 저희는 브루클린 커뮤니티 타임즈의 기자 샘 로드리게즈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학부모 한 분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자라니. 이런 주목은 전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며칠 후 로드리게즈 기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히스패닉 남성이었죠. 그는 수업을 참관하더니 끝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이들 눈빛이 다른 수업과는 확실히 달라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데이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이들의 변화까지. 기자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어주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업의 진짜 목표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따뜻한 언어로 연결되는 경험. 그것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브루클린의 작은 기적 한국어로 하나 된 교실.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퍼져나가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달이라는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제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외국어 강요군요. 미국에선 영어만 하면 됩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나 스페인어보다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많은 격려의 메시지들이 힘이 되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윤정숙 선생님, 저는 교육청 다문화 교육과의 제니퍼 김입니다. 기사를 읽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선생님의 교육 방법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니퍼 김 과장은 한국계 2세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정서 교육이네요.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다문화 교육 모델입니다. 그날 오후 제니퍼 과장은 아이들과도 직접 대화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수업은 어떤 의미야?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친구가 힘들어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It's okay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괜찮아요라고 하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도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영어도 더 정확하게 쓰게 됐어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소피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요. 제니퍼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 뉴욕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아. 내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정말로 뉴욕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교육청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에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에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매주 서너 통씩 오는 전화에 저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관심이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윤정숙 선생님, 저는 한인회 교육위원장 박민수입니다. 선생님의 활동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박민수 위원장은 교육학 박사로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선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한 달 후 첫 번째 교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뉴욕 일대에서 15명의 교사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에서 온 사라 존슨입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제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소통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어요. 워크숍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은 제 경험담과 교육 철학을 나눴고, 둘째 날은 실제 수업 방법을, 셋째 날은 각 학교 상황에 맞는 적용 방안을 논의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들이 직접 한국어 기초 표현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와 It's okay 라고 말할 때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선생님들은 마치 학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몸소 느끼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같은 의미인데도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워크숍이 끝난 후 선생님들은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감정표현 한국어 수업이 대인기를 끌었고, 시카고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캘리포니아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윤정숙 선생님, 저는 LA의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은지입니다. 선생님의 방법을 적용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은지 선생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모든 인종을 넘나드는 공통 언어가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데이빗이 꿈꾸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의 다리가 놓이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어 열풍, 그 중심에 계신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전국 방송이라니.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촬영 당일, 기자는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돌아가신 아들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잠시 데이빗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제 아들은 생전에 말했어요. 엄마,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야라고. 지금 전국의 아이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걸 보니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데이빗아, 내가 뿌린 작은 불씨가
이제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어. 내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제시도 김계속 편집 12장. 백악관에서 온 초대장. CNN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편지가 온 거죠. 친애하는 윤정숙 선생님께 대통령께서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하시며 백악관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리더들과의 만남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백악관이라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데이빗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국에서 온 20여 명의 교육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AI를 활용한 수학 교육으로 유명한 교수님, 특수교육 분야의 권위자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숙 선생님. 저는 텍사스에서 온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온 데이빗 워커입니다. 우연히도 제 아들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었어요. 윤정숙 선생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대통령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 통합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미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죠. 그 후 진행된 원탁 토론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데이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변화까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있어요. 한국어에 괜찮아요라는 말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직접 목격한 교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유행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고요.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사실, 아직도 매일 그리워해요. 하지만 아들이 남긴 것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 아이가 시작한 좋은 일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추모라는 걸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데이빗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데이빗의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데이빗아, 오늘 엄마는 백악관에 다녀왔어.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일이 되었단다. 내가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백악관 방문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말이에요. 첫 번째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육청이었습니다. 윤정숙 선생님, 저희는 토론토 교육청 다문화 교육과입니다.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캐나다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어서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심지어 독일 베를린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모두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서울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의 김민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도 선생님의 교육 방법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정작 한국어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한국의 아이들이 오히려 한국어의 정서적 뉘앙스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해 여름, 저는 생애 첫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국제다문화교육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거든요. 컨퍼런스 당일 30여 개국에서 온 교육자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선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언어는 문화의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건드는 건 문법이나 어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괜찮아요라는 한국어 한마디가 미국 전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독일에서 온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베를린에도 터키계, 시리아계 난민 아이들이 많아요. 선생님 방법을 적용해서 독일어와 아랍어, 터키어로 감정 표현 수업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온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주민 언어를 활용한 감정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백인 아이들과 원주민 아이들 사이의 이해가 깊어졌어요. 일본에서 온 선생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어의 세세한 경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의 괜찮아요처럼 일본어의 다이조 부겐찬타도 상황에 따라 다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어만의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모든 언어에는 그 나름의 감정과 문화가 담겨 있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 교육자들과 함께 국제 감정 소통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소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말이에요.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 야경을 바라보며 데이빗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빗아,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내가 꿈꾸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단다. 그 순간 마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 언어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야. 그리고 그 다리는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이빗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정리해보면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현재 미국 내 47개 주 2,300여 개 학교에서 감정소통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요. 핵심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뉴욕시에서 데이빗 박 감정소통센터를 공식 개관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개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 이제 대학생이 된 에밀리와 마이클, 제이든, 그리고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소피아가 연단에 서서 한 연설이었어요. 5년 전, 저는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제게 괜찮아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졸업하면 데이빗이 시작한 이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이클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빗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비록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따뜻한 마음은 저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어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 행동으로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빗, 내가 남긴 괜찮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 고마워, 친구야.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아들.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 선생님들이 보내준 수업 사진들. 센터 한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데이빗의 노트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실이에요. 그곳에는 아들이 남긴 원본 노트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이 써서 보내준 감정 표현 노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데이빗 오빠가 가르쳐준 따뜻한 말. 저도 친구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독일에서 온 노트에는 독일어와 터키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에스턴 미어, LEID 지아 DILEA IM 진심으로 미안할 때 쓰는 말. 서로 다른 언어지만 마음은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방에 앉아 그의 사진과 마주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데이빗아, 내가 남긴 작은 노트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너처럼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단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는 알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영원히 자라난다는 걸. 내가 남긴 괜찮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야. 고마워, 데이빗. 내 엄마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 창문 너머로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별빛 속 어딘가에서 데이빗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내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리고 있잖아. 그렇게 아들의 비밀 노트는 정말로 뉴욕을,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